나는 올해 74살. 이름은 김영자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영자 어르신, 김할머니라고 부른다. 서울 외곽 쪽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빽빽이 모여있는 골목 끝에 붉은 벽돌로 지은 작은 집이 하나 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다. 마당이라고 하기에도 좁은 콘크리트 바닥에 화분 몇 개, 계단 옆에는 언제 심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동백꽃이 붉게 터져서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을 한 번씩 붙잡곤 한다. 나는 이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다. 아들 하나 키웠다. 이름은 민수다. 어릴 때는 골목을 정신없이 끼어다니던 녀석이 지금은 벌써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세월이란 참 잔인하다. 나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민수를 대여섯 살짜리 쌍꺼풀도 안 잡힌 애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 속의 민수는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줄어든 중년 남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을 샀다. 그때는 정말 목돈을 들고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대출을 받았고 월급에서 이자 나가는 날짜마다 손에 땀을 쥐었다. 남편은 늘 말했다. 영자야, 이 집은 네 이름으로 해두자. 내가 먼저 가든 일단 이 집은 내가 지키는 거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다정하게 들렸을 뿐이다. 나이 들어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방패였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늘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러나가도 이 집은 끝까지 내 편일 거라고. 사람은 떠나도 벽과 바닥과 천장은 남아 내 발자국을 기억해 주겠지. 그렇게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작년 봄 여동생의 장례식을 다녀온 그날이었다. 여동생 미자는 고향인 충청도 작은 읍내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분식집을 하다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져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던 애였다. 병원 다니는 걸 싫어해서 상태가 꽤 나빠질 때까지도 참고 버티다가 결국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보내고 떠났다. 가족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며 같이 웃다가 영정사진 앞에서 울다가 또 밥을 먹고 또 울고 그랬다. 충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논과 밭이 스쳐 지나가고 양옆으로 산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차 안에서는 누군가 조그맣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음은 너무 비어 있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나는 그냥 집에 도착하면 핫팩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보일러를 조금 더 올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여동생 사진을 꺼내보고 혼자 조용히 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람은 울어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법이다. 나는 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골목 끝 내 짐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긴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집 앞에 알록달록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처음엔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떠봤다. 상황은 그대로였다. 우리 집 대문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내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크고 작은 박스들, 입구가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들, 이불, 베개, 헌 옷, 헌 수건, 낡은 장롱에서 꺼낸 듯한 한복도 보였다. 설날에만 꺼내 있던 분홍빛 저고리가 비닐도 없이 그대로 드러난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 장식장에 있던 도자기 인형 옆에는 오래된 냄비와 냄비 뚜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특히 붙잡은 거는 바닥에 펼쳐진 앨범이었다. 플라스틱 커버가 긁혀 있고 안에 꽂힌 사진들 중 몇 장은 반쯤 빠져나와 있었다. 그중 한 장? 남편과 내가 젊었을 때 경포대 앞에서 찍은 사진. 파도가 뒤에서 일렁이고 남편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조금 웅크리고 있다. 나는 그 옆에서 이가 다 보일 만큼 크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엷게 찍혀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났다.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코에는 오래된 이불과 종이와 먼지가 섞인 묘한 냄새가 들어왔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산후조리할 때 빨래를 널어놓고 잠깐 졸던 여름날의 오후를 떠올렸다. 공기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어떤 장면과 지금의 이 장면이 어쩌다 이렇게 이어졌을까 그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며느리였다. 이름은 지연. 민수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사람이다. 36, 회사 다니고 요즘 말로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들 하는 타입이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레깅스에 할렁한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낀 채였다. 옆에는 청소도구와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상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마침 잘 됐네요. 저희가 오늘 대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광경을 가리키듯 턱이 약간 떨렸다. 이게 뭐니? 겨우 그 말이 나왔다. 아, 이거요? 지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안 쓰는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물건 줄이고 삶을 가볍게 하는 거. 어머니도 맨날 그러셨잖아요. 집이 너무 꽉 찼다고, 언젠가는 좀 비워야겠다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여름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언젠간 비워야지, 이 늙은이가 언제 다시 이거 다 쓸 일이나 있겠니?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적이. 그 말을 누군가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 비워야지. 지금 비우자. 그녀가 없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겨우 그 물건 범위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그때 우리 집 안쪽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손에는 또 하나의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표정에 순간 굳었다. 엄마, 벌써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보다 일찍 들이닥친 손님을 본 사람의 당황이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십수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손편지들이 있었다. 언젠가 친구가 보내준 엽서, 오래전 남편이 출장지에서 보낸 짧은 편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삐뚤빼뚤한 글씨의 카네이션 카드. 그 모든 것이 다른 잡동사니들과 섞여 아무렇게나 들어있었다. 뭐 하는 중이냐? 나는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어정쩡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엄마, 오해하지 마. 그냥 집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계단에도 물건이 계속 쌓이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라도 넘어지면 큰일이잖아. 요즘 뉴스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고 나는 거 얼마나 많아. 그래서 지연이랑 얘기해서 엄마가 지방 내려가 계신 동안 좀 정리해 놓자고 한 거야. 위험해 보여서 나는 되뇌었다. 그래서 내 물건들을 길바닥에 내놓은 거냐? 길바닥에 버리려는 건 아니야. 민수가 서둘러 말했다. 분리수거도 하고 깨끗한 건 또 나눔 카페 올려서 필요한 사람들 주려고 했지. 아직 버린 건 많지 않아. 나눔 카페? 나는 어딘가 멍한 기분으로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래, 좋은 일이지. 그래도 물어는 봤어야지. 이 할미 물건들인데.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무릎도 아프시고 집안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옛날 사람이어서 물건에 정이 많은 건 알겠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깔끔하게 사는 게 건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대요.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말투는 아기에게 건강식 먹이려고 설득하는 엄마 같다. 나는 순간 내가 아기처럼 작은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다. 내 물건들이 값싼 플라스틱처럼 취급되는 것도 서러운데 내 의사마저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주려 한다. 나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 얼마나 마시떼이르? 감히 와타시노 모노니 사와르? 라고. 그러나 입안까지 올라온 그 문장이 마지막 순간에 목 뒤쪽에서 멈추었다. 대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시대도 바뀌고 유튜브도 많고 좋지. 그런데 이 집 등기부등본은 아직 안 바뀌었을 거다. 지연이 잠깐 눈을 깜빡였다. 등기요? 그래, 집주인 이름 말이다. 나는 가방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내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아 눌렀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영자예요. 집 앞인데요.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시간 되시면 오늘 중에 한번 들르실 수 있을까요? 소화기 너머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대강 말씀해 보세요.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근처에 재판이 있어서 나가는데 끝나는 대로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수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변호사까지 부를 일은 아니잖아.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지. 그래, 가족끼리 얘기하면 좋지.
나는 길바닥에 널브러진 내 이불과 사진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근데 가족끼리 얘기 안 하고 이 집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얘기하자고 하면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냐? 민수의 어깨가 조금 처졌다. 지연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집 안으로 들여왔다. 전부 다 옮기지는 못했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사진 앨범과 편지 묶음, 남편의 모자와 엄마가 남기고 간 작은 반지꼬리 정도는 반드시 내 손으로 다시 안으로 들이고 싶었다. 집안은 이미 많이 박혀 있었다. 거실 구석에 있던 나무 장식장이 사라지고 대신 흰색의 시원스러운 책상이 하나 서 있었다. 텔레비전 아래에 낡은 TV장도 바뀌어 있었고 예전에 있던 장롱 중 하나가 사라지면서 방이 넓어져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내 눈에 그 모든 변화는 나를 지우는 작업처럼만 보였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거기에는 배출 서류, 보험 증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으로 쓸어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중에 한 장은 아직 내 편이겠지.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연은 다시 집 정리를 계속했고 나는 한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엇이 없어졌는지, 무엇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무엇이 깨졌는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다. 누가 봐도 사소해 보일 작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싱크대 아래 있던 온갖 크기의 빈 병들이 사라졌다. 베란다 모서리에 쌓여있던 화분 몇 개는 흔적도 없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액자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 옆에 있던 흙 묻은 돌멩이 하나는 없어졌다. 그 돌은 남편과 첫 여행을 갔을 때 바닷가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나는 그 돌이 없어진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장 변호사. 동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몇 년 전 남편의 산재 문제로 회사와 실랑이가 있었을 때 민수가 급히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 문제를 정리할 때도 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이 집의 소유권은 내 단독 명의가 되었고 그때 장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나이가 더 드셔서 혹시 판단이 흐려질 일이 생기기 전까진 이 집은 그냥 어르신 이름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분들에게 넘기는 방식은 그때 가서 차분히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대강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장 변호사가 말했다. 밖에서 보니까 집 앞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에게 차를 내왔다. 민수와 지연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앉았다. 공기가 조금 무거웠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장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이 주택의 소유자는 김영자 어르신 한 분입니다. 맞지요? 저와 함께 등기 이전할 때도 그랬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분이나 며느님 가서 어르신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요즘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뉴스도 많고 물건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와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집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려고 한 점이 명확하다면 손괴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요. 손괴라뇨? 지연이 당황한 듯 말했다. 변호사님, 버리려던 게 아니라 잠깐 내놓고 분리수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진 같은 건 다시 가져다 드리려고 했고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느끼신 상실감과 모욕감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혹시 나중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는 서로의 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고
집안의 구조와 물건의 배치를 함께 보며 위험할 수 있는 요소와 의미가 큰 물건을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변호사가 돌아간 뒤 나는 온 집안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불필요한 것과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내 눈에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마 그 반대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더더욱 나의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래 알아서 하겠지 라며 침묵으로 버텨왔으니까. 며칠이 지나 나는 결심을 굳히고 민수에게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셋이서 제대로 얘기하자. 그냥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앉아서. 장 변호사님도 같이 오시게 할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변호사까지 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아? 과한 건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봉지에 담으려 했던 거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조금 과해 보여도 괜찮아. 그동안 너무 부족했으니까. 토요일 오후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깨끗한 보자기를 깔고 찻잔과 다과를 얼렸다. 마트에서 산 카스텔라와 직접 삶은 밤을 껍질을 까서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오래전 가족 사진 몇 장을 테이블 한쪽에 세워두었다. 그것들은 증인처럼 거기에 있었다. 아직 아무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인, 혹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버리려 했다는 증인. 약속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장 변호사가 먼저 서 있었고 그 뒤로 민수와 지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셋 모두 평소보다 약간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했다. 들어와. 나는 한 사람씩 슬리퍼를 내주며 거실로 안내했다. 네 사람이 테이블을 둘러앉아 잠시 정막이 흘렀다. 나는 먼저 차를 따랐다. 온기 있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괜찮게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그럼 장 변호사가 말을 꺼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지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종이를 꺼내놓았다. 첫 번째 종이는 등기부 등본의 복사본이었다. 두 번째 종이는 내가 노트에 적어둔 목록을 깔끔히 정리한 것이었다. 세 번째 종이에는 장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간단한 합의서 초안이 인쇄되어 있었다. 먼저 이 집의 소유 관계는 이미 확인한 대로입니다. 그는 민수와 지연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적힌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김영자. 민수가 낮게 읽었다. 네, 이 집의 주인은 어르신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세대원일 뿐이죠. 물론 어르신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효도 차원이라고 해도 어르신의 물건을 쓰레기라고 취급해 무단으로 버리거나 집을 통째로 리모델링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입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저희 쓰레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오래된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다 비슷하지요. 장 변호사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기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과 누군가의 인생의 한 조각인 것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런 작업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더 물러서지도 더 밀어붙이지도 않고 딱 알맞게 정리해주는 그런 말이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 지연이가 하자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회사 다니면서 엄마 집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에 그냥 해버리면 편하겠지란 생각을 했어. 미안해. 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한때 고열에 시달리며 내 품에서 끙끙 앓던 아이였단 사실을 갑자기 또렷이 떠올렸다. 그럼에도 나는 쉽게 괜찮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받겠다. 나는 말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도 나대로 정리해야 할 마음들이 많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깊게 숙였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머님께 잘해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에 둘러싸여 사시는 게 안쓰럽다고도 생각했고요.
제 친정집이 좀 그랬거든요. 엄마가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이라 집이 늘 어지러워서 저는 늘 정리하고 치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습관대로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악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좋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됐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다. 지연아, 나는 며느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따로 불렀다. 그동안 나는 늘 얘라거나 지연 씨라고 불렀다. 너는 네 엄마 집에서 네 방식대로 정리할 수 있어. 거기는 네가 자란 집이고 네 얘기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내라 주인인 집이야. 나랑 상의하지 않고 내 물건에 손대는 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나한테는 도둑질처럼 느껴진다. 그 차이를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네,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다. 이제는 알아야겠죠? 장 변호사는 합의서에 적힌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김영자 어르신의 동의 없이 집안에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먼저 어르신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듣는다. 어르신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논의한다. 지금은 어르신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는 이렇게 몇 가지 조항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말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셋이 약속했다고 증명하는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 남겨두면 나중에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발짝 물러서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합의서 맨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김영자. 민수도 지연도 그 아래에 각자 이름을 썼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심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완전히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풀릴 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민수는 출근 전에 혹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종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엄마, 이 책장 위에 있는 상자는 뭐야?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아래 칸으로 내려줄까? 그러면 나는 대답했다. 그건 그냥 추억 상자다. 굳이 안 내려도 된다. 대신 네 허리 다친다. 또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말했다. 저 베란다 모서리에 있는 깨진 화분이랑 고장난 선풍기, 그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나도 보기 싫다. 그럴 때면 민수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같이 떠올랐다. 내가 그에게 벽만 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다. 지연 역시 변했다. 예전에는 뭐든 자기 기준대로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여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내 앞에서 무엇이든 한 번쯤은 물어본다. 어머님, 이 상장들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까요? 아니면 파일에 정리할까요? 먼지 쌓이는 게 걱정돼서요. 이 사진들 중에서 특히 소중한 건 따로 꺼내두시죠. 나머지는 제가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가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웃는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그냥 버려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내 물건의 의미를 먼저 물어봐 주는 순간 나는 더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된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해 물어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움켜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물론 여전히 내가 놓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여동생이 마지막까지 쓰던 손수건, 남편이 입고 다니던 체크무늬 셔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서툰 종이 공예품들. 그것들을 누군가가 언제 적 거야? 이제 버려도 되잖아.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마 합의서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시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씩 장 변호사가 읽어내려갔던 조항들을 떠올린다. 서로의 선을 지킨다. 그 말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까. 시간이 흐르며 이 집은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손녀가 놀라와서 거실 바닥에 과자를 흘리고 나는 그걸 줍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를 연발하고 지연은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님, 허리는 제가 할게요. 라며 대신 물걸레를 잡는다. 민수는 TV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불평을 늘어놓고 나는 그 옆에서 그래도 전보다는 좋아진 것도 많은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 가끔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되면 나는 거실 한쪽에 걸어둔 남편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바라본다. 언젠가 내 물건들이 길바닥에 나뒹굴던 그날, 그 사진도 아마 어디 한편에 구겨져 있었겠지. 그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쿡 하고 찌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이 다시 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재를 보면 이상한 평온이 찾아온다.
우리가 겪은 그 일은 이 집의 긴 역사 중 하나의 에피소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그 에피소드는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소개받은 순간이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아직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조금씩 투명해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물건들은 당신의 시간을 품고 있는 그릇이다. 낡은 냄비에도, 색바른 찻잔에도, 오래된 칼렌다에도 그때그때 당신의 숨결이 배어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쓸모없는 곳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당신이 자기 자리를 더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버티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내려놓을지는 가능하면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라고 말하며 당신을 건너뛰려 할 때, 그때만큼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 얘기는 나도 좀 껴서 하자.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좋다. 법 어쩌고 소송 어쩌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신의 의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말로 전해보길 바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말을 듣는다. 다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판단만 믿고 움직일 뿐이다. 나는 내 삶을 쓰레기 봉투 하나로 정리하려 한 사람들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들에게 배우게 하고 나도 그들에게서 배우기로 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배워가는 사이 이 집은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것이다. 겨울이 오면 동백꽃이 피고 여름이면 장마철 습기가 스며들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내 이름을 확인할 것이다. 김영자, 이 집의 주인,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할머니이자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